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또 어떤 영상을 가져왔냐면 전세 사기 왜 당할까? 어떻게 일어날까? 뭐 이런 주제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사실 공인중개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대충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대표님을 모셔봤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유튜브 부동산 채널을 보면 대표님들이 보통 직원을 데리고 와서 좀 같이 찍자고 해가지고 이제 옆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채널에 대표님을 자꾸 모실 예정입니다. 많이 또치 아줌마, 부동산 또치 아줌마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도 구독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했네요. 네네. 대표님 오늘은 전세 사기 왜 당할까? 예방법 그리고 혹시 뭐 수법? 또 뭐가 있지? 예방. 일단은 이제 전세 사기 하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무겁고 책임감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랬을 때 걸러 들으세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났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분양하고 관련이 있어요. 분양이 뭔지 아시잖아요. 아파트 분양, 빌라 분양, 뭐 지식산센터 분양, 오피스 분양, 호텔 분양, 많은 분양 물건들을 중에서 특히 이 전세 사기에 해당되는 것은 빌라입니다. 빌라 분양, 빌라 신축 분양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또 그 신축 빌라 분양하고 또 관련 있는 게 갭투자. 여러분 갭투자가 뭔지 아시잖아요. 전세를 많이 끼고 내 돈 얼마 안 투자해서 투자하는 방법. 그러면 그 갭투자가 가격이 그 부동산이 올랐을 때는 그게 이제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는 아무래도 그 초기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빌라는 누구나 하기 손쉬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희생양이 됐던 게 이제 전세를 얻어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 빌라 사기 가장 많은 것이 강서구 화곡동, 그다음에 뭐 은평구 뭐 이렇게 있는데 화곡동이 많이 이제 거래되는 이유가 제외적으로 강서구 화곡동에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서울 도심이고 그다음에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 아파트로 못 가는 그 수요들이 빌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빌라나 단독주택인데 뭐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인 빌라를 선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갔고 그다음에 전세를 얻으려시는 분들이 그냥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전세 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자는 구조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굉장히 저렴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자금 대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줬고 그 혜택을 보고 전세로 들어가니까 좀 시세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랬고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이요? 아니요, 빌라를 분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건축주들, 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일종의 타겟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신축 빌라를 가서 보시면 구경하는 집에도 가서 보시면 눈에 헉 들어오게 너무 잘 지었잖아요. 예쁘게 잘 짓고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풀옵션까지 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신혼부부들은 가전제품을 마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축 빌라에 들어가면 뭐 기본 뭐 냉장고, 세탁기, 뭐 기본 이런 거 어떤 곳은 TV까지도 완벽하게 주면서 이제 전세를 이제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주가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전세를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갭투자 형식으로 분양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빌라를 분양을 시켜요. 그러면은 전세를 뭐 3억 2천도 하고 심하면 3억 2천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3억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KB 시세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매매가라든가 전세가가 확인이 가능한데 빌라는 특수한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다 달라요. 대지 지분도 다르고 전용 면적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그리고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부동산을 가도 그 신축 빌라는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축을 가자니 너무 지저분하면서 그다음에 뭐 풀옵션도 없고 하니까 신축 빌라에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세 대출 이자도 싸지 그냥 풀옵션이지 하니까 그냥 그
그렇게 전세로 들어갔던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3억에 분양했던 게 전세 3억이 들었다 해도 만약 그게 3억 5천, 6천, 뭐 4억까지 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그냥 3억에서 그대로 멈춰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음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세 가격 떨어지죠. 집값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3억에 갔는데 그 매도가가 그 내가 살고 있는 집 매도가가 뭐 2억 5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막 깡통 전세라는 소리가 거기거든요. 그게 깡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세금을 빼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부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집을 내놓고 이렇게 그 전세금을 회수해서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딱 내놨더니 전세 가격이 다 떨어졌잖아요. 막 2억 5천, 6천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3억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 원리상.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한테 나 이렇게 이사 갈 거니 돌려주세요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 왜냐하면 그 그냥 뭐 거의 돈 없이 산 거기 때문에 실상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냥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축 빌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전세로 만약에 그렇게 전세 그 뭐야 분양자가 갭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예, 저 투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일단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신축 빌라에 대한 전세를 피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왜냐면 신축 빌라 전세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그랬다는 거고요. 일단은 전세를 내가 얻고자 한다면 발품을 일단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변 부동산에 가고 많은 물건을 보다 보면 금액이 딱 나와요. 아, 내가 봤던 그 집이 마음에 들었던 그 집이 비싼 집이었구나 하는 얘기가 곧 그 시장 발품 팔아서 알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발품 팔기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선품을 팔잖아요. 아 이렇게. 네네네. 네. 아, 어플로. 어플로. 그렇게 하고 그냥 통화해서 확인하고 가서 보고 이렇게 대부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원시적인 방법이 좋은 거예요. 원시적인 방법으로 발품을 팔아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세 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세 그 대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전세는 거의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 월세를 뭐 찾는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아시죠? 네. 네네. 네,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 전세 이 제도가 우리나라도 없어질 수 있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도 전세 제도가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전세에 대한 수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나 그다음에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정부에서 이제 시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인정 비율, 그 담보 인정 비율 자체를 10% 정도를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3억의 전세 대출에서 그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임대인들이 오히려 낮춰진 전세 가격에 맞춰서 돈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죠?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전세를 살았는데 이제 그 전세가 한 10% 정도 다운된 거죠. 한 3천 정도가 다운돼서 2,700 정도야. 네. 그러다 보니까 2,700 기준으로 해서 그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낮아버리니까 3억짜리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얻거나 할 때 이제 금액이 전세가가 2억 7천 정도로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3천 갭이 있잖아요. 네. 그 갭을 임대인이 지금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전세입자한테. 네, 전세입자한테. 시세가 떨어져서요. 네, 시세가 떨어져서. 그래서 역풍이 분 거죠. 역풍이 불어서 지금 임대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근데 뭐 하나 두 개 갖고 있으면 괜찮았겠지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큰 곤욕스러운 현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들어있는 분들이 그걸 빼가야 되는데 못 빼가지고 그냥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사를 아예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방하는 방법은 예방.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특별하게 뭐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발품 파는 거. 발품 팔아서 더욱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확인할 때 그냥 시세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시세가 중요하죠. 시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세가. 그 전세 사기 당하는 그 물건의 시세는 보통 비싼 편인 거죠? 그쵸. 비싼 거죠. 예를 들어서 주변을 싹 둘러봤더니 한 2억 5천밖에 안 하는 전세가가 그 훨씬은 좀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보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전세가만 물어보지 마시고 매매가도 물어보시면 돼요. 아, 그쵸.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전세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집의 매매가를 한번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늘 다르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사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세 사기를 시행사가 치는 경우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공인중개사는 이제 문 닫아야 되지 않아요? 아유, 다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격증 박탈이죠. 그죠. 자격증 박탈이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제 시행사라고 하면 건축주거든요. 예, 건축주가 이제 그 대출을 많이 뽑아요. 어떨 때는 막 그 감정가 자체를 부풀려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 해가지고 감정가를 부풀려서 뭐 한 4억 정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은행에 제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야말로 사기인 거죠. 그게 이제 건축주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거는 그 건축주하고 합의하에 서로가 이제 그 수익을 나눠 먹기 형식으로 서로 그러니까는 그 건축주들이 그 부동산에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그 전세 하나 맞추면 그 법정 수수료가 0.5%밖에 안 되는데 많게는 전세 하나 맞추는데 매매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많게는 뭐 2, 3천만 원씩까지도 막 수천만 원씩 이렇게 그 건축주들한테 받고 그렇게 같이 진행했던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막 수십 채, 수백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빌라다 그러면은 전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 2천에 맞췄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법이죠. 그죠? 그리고 뭐 취등세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집값 사는 것보다는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갈취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한 채면은 뭐 해지만 10채 되면 그게 얼마고 뭐 몇십 채 되면 얼마고 몇백 채 되면 얼마입니까 그게. 그래서 자기 돈인 것처럼 그렇게 쓰다가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 매매가가 하락하지 않았으면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나 그 시행사도 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드러났던 거지 그런 일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이제 이게 그 분양 시장이라는 게 빌라 분양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쥐어서 이렇게 팔고 앉혀놓고 전세 앉혀놓고 팔고 전세 앉혀놓고 팔고 막 돌렸어요. 근데 이제 뉴타운 개발하면서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아무튼 재개발하면서 그 빌라나 연립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걸로 인식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도 사실 있었는데 투자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재개발에 들어가면은 돈을 받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모든 세상 일이 다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그것도 마이너스입니다. 일부 있었던 일이고요. 다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개발 될 만한 곳에 빌라를 사실 만한 것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재개발하는 것도 법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큰 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규모로 가로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그런 재개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간추려서 투자하시면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대신에 이제 잘 좀 발품 좀 팔고 좀 알아보신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요약을 했을 때 신축 빌라더라도 이제 전세가가 좀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들어갈 때 그 보증보험을 꼭 들으셔야 돼요. 보증보험? 네. 전세 보증보험? 네, 전세 보증보험을 꼭 들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 시세를 좀 더 잘 간파하고 그다음에 잘 알아보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괜찮습니다. 사실? 일단은 이사 가시게 되면 일단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은 임대차 거래 신고도 하게 돼 있어요. 임대차 거래 신고하시면서 그다음에 전입신고 하시면 바로 그게 확정일자랑 같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더 들어가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보험을 일단 들어가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전세권 설정은 잘 안 해주려고 하죠. 아니요. 그러니까 뭐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합의 사항인 거죠. 나는 이 집에 들어갈 때
전세권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동의하면 하는 거고 동의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 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있잖아 우선권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맞아. 팔았을 때 경매에 네, 넘어갔을 때. 네, 맞아, 우선권이 맞아. 일단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전세권 설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을 내가 사버릴 수도 있어요. 음.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저 하나만 더 여쭤볼래. 전세 사기를 하려고 애초부터 마음 먹은 사람들은 전세권 설정을 당연히 안 해주겠네요. 아니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드는 거나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증보험은 드는 것도 좀 까다롭긴 한데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다가 보증보험을 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을 꼭 특약사항에다 그런 얘기를 쓰시는 게 확실하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만약에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못 돌려주잖아요. 못 돌려주면 보증공사에서 일단 임차인에게 일단 돌려주고 다음에 그 임대인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안 하겠네요. 아무래도 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놓고 이번에 그 전세사기 한 사람들도 보증보험 들었는데도 못해주다고 발뻗어서 네, 국가에서 많은 그 보증보험에서 좀 많은 돈을 마이너스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근데 현명하게 네, 한 거네요, 네. 대처를. 네, 보증보험 꼭 들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당했다 하면 제 생각에는 당했다. 그 집이 좀 살만하다. 그 다음에 나중에 월세가 나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 집을 그냥 사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가격 조율해서 그냥 싸게라도 인수해버리는 게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꼭 이사를 가는 상황인데 전세금을 못 빼고 이사를 간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라고 있어요. 민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 네. 임차권 등기. 배우셨어요? 생각나요? 임차권 등기? 이 생각 나긴 하는데 잘. 임차권 등기는 내가 이사 가지만 그 집에다 임차권 등기라고 해놓으면 그거를 내가 풀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그걸 못 풀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시면 그 우선순위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월세 내는 사람들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월세도 보증금이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되게 제가 알고 있던 예방법이랑 제가 찾아봤던 예방법에 비해서 너무 유익한 내용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디테일해요? 네, 완전. 뭐 어떻게 말했지? 이러셨는데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젊은 친구랑 또 영상을 찍으니까 좋네요. 자주 초대해 주세요. 자주 진짜 초대할 텐데 네.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랑 전세 사기를 왜 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님 많이 초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고 대표님한테 많이 배워서 저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